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 완화 사흘째를 맞이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8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어선 건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월 10일 이후 38일 만에 600명대로 진입을 했는데 전국 확진자 현황부터 체크해보죠. 이동량은 증가하고 전체 검사 건수는 줄었던 설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 이 중 국내 발생만 59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84,946명으로 이제 8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이 415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서울의 확진자가 급증한 건 집단 감염보다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천시 영생교와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와중에 경기 광주시 제조업체와 고양시 무도장 등 소규모 집단 감염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업체와 관련된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지자체별 속보를 종합해보면 관련 확진자는 이제 전국에서 120명이 넘었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기타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명 안팎의 확진자를 유지해서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175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1,538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서울은 이제 어제로 41일 만에 최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서울의 확진자 이제 258명입니다. 지난달 6일에 297명으로 200명대를 기록한 이후에 41일 만에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247명, 해외 유입이 11명이었는데요. 서울시 상황 역시 설 연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들어온 집계를 보면 어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 감염이 아닌 개인 확진자 접촉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확진자 접촉이 101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이 7명을 기록했고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도 62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주요 집단 감염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과 관련해서는 22명이,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은 5명,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은 3명이 늘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원인별 집계는 잠시 뒤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이달 들어서 가장 큰 집단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누적 100명이 넘었는데요. 역학조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병원과 관련해서는 그제 하루 27명, 어제는 저녁 6시까지 모두 22명이 확진되면서 이제 서울에서만 누적 1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병원은 일부 화장실을 직원과 환자 또 보호자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한 명의 보호자가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데 일부 병실에서 가족이 교대로 간병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역학조사에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와 간병인 일부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최근 들어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자 그제부터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관내 14개 상급 종합병원 또 4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치구 특별방역반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만약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또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CCTV 분석반이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병원에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 내 방역 수칙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병원 측은 2주마다 종사자와 간병인 또 환자 보호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를 백신 접종 1순위 대상자로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이 외부인을 통해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간병인 또 보호자의 경우에는 업무 배제가 필수적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적극 협조도 필요합니다. 병동 내에는 면회객 방문이 금지되는 건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 역시 1인 등록제를 통해 1명만 간병이 가능하고요. 교대로 간병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추가로 들어온 백신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내 백신 도입 시기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 상반기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초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부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또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초 올 3분기에 도입이 예정됐던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말에 우선 50만 명분이 또 이어서 2분기에 300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접종은 4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어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백신입니다. 안전성이 높고 유통기한도 비교적 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기존 5,600만 명분에 어제 2,300만 명분을 포함해서 모두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강남구가 다음 달부터 관내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17명, 삼성 서울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또 입소자 등 13,00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18세에서 64세 강남구민 28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 확산세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교수님, 이 현상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증가 추세에 돌입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증가 추세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내용이 안 좋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주일 전보다 내용이 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도 집단 감염이지만 집단 수가 적어지면서 그 숫자도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두 달 전에 우리가 1,000여 명을 찍을 때의 양상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단계 조정에서 완화된 쪽으로 갔었고 방역 기조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과 총리께서 자율과 책임을 얘기하시면서 방역 기조가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세가 꺾이기보다는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600여 명이 나왔으니까 어제 비하면은 거의 200명 가까이 증가한 거잖아요. 향후로도 급격히는 아니겠습니다만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도권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집단 감염이 없는데도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 환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100명, 200명 늘었다고 하더라도 한 집단에서 대량 감염이 일어나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집단을 수습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서유선 기자가 정확하게 브리핑도 했듯이 특별하게 집단 감염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 방금 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의 한 국면이라고 봐야 될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90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31명입니다. 어제는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연휴 이후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가 검사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환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지난 3일간 하루 평균 32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 국내 발생자의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재확산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총 8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는 약 4만 7천 명,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4천 명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지인들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충분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39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2,000여 병상이며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없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선 공보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추후 사항이 안정된 이후에 군사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보위들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3월 중에 1차로 270여 명이 배치되며 2차 350여 명은 사흘 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선에서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약 6천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4%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며 1월 초에 비해 32.6%가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2,7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6.3%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3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14.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량 증가가 지속될 경우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이동을 줄여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난번 1차, 2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3차 유행도 조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모임,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기를 지나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봄,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차 유행의 재확산을 기필코 막아내어야 합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수칙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실내 체육시설의 사례와 같이 운영을 재개하거나 확대한 시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 밀접, 밀폐된 공간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통해 스스로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그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수칙은 이 위험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지만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 물품이 많은 시설은 소독을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설 명절로 인한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주 2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부터 국산 항체치료제 레키노나주를 의료기관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 환자 중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투여하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의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달 말부터 백신 접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역 조치에 치료제와 백신이 더해지면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방역당국도 이 추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3차 유행의 재확산의 기로에 있는지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유행에 잡히지 않고 1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한 2, 3주 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지 기후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4차 유행 또는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3차 유행의 재확산 이런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어제 대통령과 총리께서 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방역 기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산세가 늘어나는 것,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과 책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역 기조가 상당히 흐트러지는 것, 이런 것과 맞물린다고 하면은
소위 4차 유행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4차 유행의 가능성을 저는 한 80% 정도로 보고 있고 더더구나 학생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서 조짐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12월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겨울 유행을 한번 막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겨울 유행을 막는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병상수 같은 이제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단은 12월부터 1월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는 좀 대응 양상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대목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공감이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방역 기조가 약간 완화된 추세잖아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확진 환자 숫자들이 늘어나는 기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확진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은 봄이 오기 전에 700명, 800명, 900명 정도가 오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봄 전에 심각한 유행이 확산되는 국면을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1000명이 넘고 뭐 15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뭐 입원을 대기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만약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려면 지금 이 숫자가 빠른 시일 안에 잡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산된 것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완만하게 한 10일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방역 기조를 잘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10일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떨어뜨려서 300명대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6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오가는 그런 아마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게 됩니다. 기억을 복귀해 보면은 그 지금 상황이 5월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에 그 유행 상황이 조금 잡히는 듯 하니까 그 방역 기조를 완화했거든요. 그리고 방역 기조를 완화하기 바로 직전에 4월 말 5월 초에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쿠팡 물류센터 등등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름에 또 큰 유행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설 연휴 전부터 계속해서 설 연휴가 끝나면은 방역 기조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시민들에게 계속 보냈었고 그러면서 설 연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설 연휴가 지난 추석 연휴라던가 아니면은 연말 연시 연휴 때처럼 사람들의 이동량을 줄이는 연휴가 아니라 오히려 좀 이동량이 늘어나는 연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 어느 정도 고여 있었던 바이러스가 연휴 기간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연휴 후에 이제 방역 기조를 확 완화하면서 더 확산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0명 가까이 확진 환자 수가 나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기간을 거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주요 집단 감염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밀폐된 공장 내부의 작업 환경이 문제였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공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F동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 한 곳에서 집단 감염자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많은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일단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공장이. 그래서 이제 밀집, 밀폐, 그리고 이제 서로 밀접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당연히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춥다 보니까 온풍기 같은 거 계속해서 틀었고 거기에다가 탈의실 같은 거 공동으로 이용했고 이것들이 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지금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공장에서 감염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공장 측과 그리고 이 충남도 방역당국 측에서 공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수천 단위예요. 그래서 다른 공장으로도 만약에 확산이 되었다 그러면 이 귀뚜라미 공장에서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공장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생활을 출퇴근을 했겠죠. 당연히 네. 했을 테니까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가족을 통한 또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또 남양주 진건읍의 한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장 운영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완화된 방역기죠. 예. 거기에다가 공장에 일하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한 또 가족 간의 네네. 전파, 또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곳곳에서 또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계속 네. 확진자 수를 불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의해야 될 대목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도 다른 백신 예를 들면은 뭐 노바백스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65세 이상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하고 거기에 계시지 않은데 좀 건강하시면서 일반 국민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을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인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거동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콜드 체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일반 국민이 아닌 거동이 불편하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남게 되는 백신은 크게 세 종류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하고 노바백스 세 종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접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예. 얀센과 노바백스거든요. 그런데 얀센인 경우에는 지금 도입이 4월에서 6월 달에 도입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품목 허가와 그 다음에 출하 승인 이런 것들이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니까 이게 최대 2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4월에서 6월 달에 들어와서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5, 6, 7 이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빨라야 2분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얀센이 그렇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완전히 우리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라서 여전히 얀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도 SK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지만 생산이 되어서 아마 배포된다고 하더라도 5월은 되어야 배포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4월 말에서 5월까지는 접종할 백신이 없는 거예요. 다만 65세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은 국민분들께서는 이제 화이자나 그 이외의 백신을 네네. 맞을 시술은 있으세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경증 부작용이라도 비교적 좀 강한 경증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께서는 맞으실 수 있는 백신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2분기부터 접종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청자분들께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노인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노바백스나 얀센 백신은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허가가 나지 않은 백신이에요.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수입 특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WHO에서도 공고로 허가를 했고 미국에서도 허가를 했고 그리고 유럽 EMA에서도 허가를 했고 각국 정부가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FDA는 지금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 EMA에서 허가를 했고
WHO에서도 허가를 했고 심지어는 긴급 사용 승인까지 한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얀센 백신의 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절차까지 염두에 두면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러 곳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가장 규모가 적은 영국과 남아공 임상시험 1만 5천 명만 마무리가 된 상태고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지역의 3만 명 임상시험은 12월 28일에야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빨라야 4월이나 5월 정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WHO라던가 유럽 EMA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드러날 텐데 그런 곳에서 긴급 사용 승인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리 서둘러온다고 해도 5월 말이나 혹은 6월 달 되어서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섣부르게 예. 2분기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약속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시려고 저렇게 약속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65세 이상 분들이 백신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다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 조치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저는 추가 조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예.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질병관리청의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인데요.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또 다시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들 또 그 위원들의 임기도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예. 다시 위원들이 위촉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다시 위촉이 되든 아니면은 그분들이 임기 이후에도 조금 더 연장이 되든지 간에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 국내 백신 접종 상황이라든가 유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외국의 접종 상황들은 고려해서 예. 빨리 좀 재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추가 데이터를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가 3월 중에 나올 미국 보고서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임상시험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요청한 상황이고 이 임상시험 자료 입수 시기가 질병관리청의 예측과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설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취재한 바만 이야기를 예. 하면은 자꾸 3월 달 중에는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방역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방역당국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네. 예정돼 있는 것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4월까지 미국의 3상 임상시험 데이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약간 애매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미국 식약처, 미국 FDA에서 그 결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옵션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있는 백신을 기본으로 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방 국가들은 스푸트니크 백신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에 상관없이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과 관련해서 유럽 대륙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브렉시트를 한 영국을 배제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힘겨루기 양상에서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이 이미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나올 건데, 거의 유사한 기술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걸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시험을 할 때 한 차례
중증 부작용이 있는 것만으로 미 FDA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거든요. 그때 임상이 중지가 됐었죠. 임상이 예.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병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와야 65세 이상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재평가할 건데 그 데이터가 첫째,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온다는 보장이 없고 둘째,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좋은 데이터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판단을 못하게 되고 또다시 유보가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계속 접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얀센이나 노바백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얀센이나 노바백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또 우리 강 기자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예. 언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데이터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다른 백신들의 수급까지 차질이 생기게 되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이 집단 면역을 11월로 잡았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 스케줄도 좀 우리가 물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정부 당국이 일단 화이자 백신을 300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런 우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도입 이전에 우리가 계약한 물량이 전체 국민 대비 150% 양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300만 명분 더 늘어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혹시 다른 백신에 문제가 생겨서 도입에 차질이 있거나 일정이 미뤄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이미 그런 시나리오로서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도입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11월 중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집단 면역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정이 만일에 성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노바백스와 소위 재계약을 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SK 안동 공장에서 노바백스를 대량 생산하는가.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바백스와 재계약을 해서 그것은 기술 이전도 받았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노바백스를 어떻게 지금의 2천만 명분이 아니라 3천이나 4천만 명분 정도로 늘릴 수 있느냐. 이런 플랜 B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에 이제 노바백스 연간 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제가 이제 문의를 넣어놓은 상황인데요. 그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정확하게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노바백스 백신은 일정이 늦기 때문에 상반기에 중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애초에 플랜 B인데 어쨌든 지금 노바백스가 다른 백신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국내에 생산이 가능하고요.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국내 생산을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다른 점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에 조달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더 늘려서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사의 허락 없이도 그 생산한 물량을 우리나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 나온 임상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양측 모두 그 대량 생산도 어느 정도는 용이하고요. 그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옵션이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반기에 노바백스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다면 국내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을 생산 가능하거든요. 3천만 명분 정도를. 네. 그러면은 그걸로 굉장히 빠르게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이 11월 목표를 어떻게든지 간에 가까스로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얘기를 나눴는데 내일 또 못다한 얘기는 또 계속 나누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